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루 종일 사람하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무인 점포가 드물지 않아서인데요. 커피, 디저트, 식사에 빨래까지 원한다면 작정하고 무인 점포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가게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콘텐츠로 보는 경제에서는 디지털의 파고 속에서 밀려난 아날로그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되게 묘한 시간이에요. 현미경으로 원경을 본단 말이죠. 오늘은 어떤 영화로 어떤 공부해 봅니까? 예,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보셨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흥행작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인생 영화다라고 꼽을 정도로 국내 영화 팬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또 OST가 진짜 네. 기가 막혀요. 그래서 노래를 꼭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화 소개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직접 불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예. 네, 감독이면서 주인공이었던 배우가 박물관에 살아있다의 벤 스틸러죠. 네, 유명한 배우인데, 자, 이제는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는 사진 잡지사의 기자로 등장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유명 잡지사 라이프라고 기억하죠. 있었죠. 네. 네, 그 2000년에 폐간을 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그 오늘 소개드릴 영화가 라이프지의 그 폐간, 그때 그 소재를 가지고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스포일러를 안 하는 선에서 그 간략하게 내용 소개해드리자면은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벤 스틸러가 그 월터 미티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어요. 그 월터 미티는 그 라이프 잡지사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진 현상가예요. 현상. 예, 그 필름을 가지고 암실에서. 예, 암실에서 이제 사진을 인화하는, 지금은 좀 보기 힘든 직업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그 아날로그 시대에만 있었던 직업인데요. 그 잡지에 필요한 필름을 인화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월터 미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라이프지가 폐간을 하고 기업 라이프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모든 일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종이 잡지가 견디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때 월터는 딱 직감을 해요. 구조조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고를 될 대상이 바로 자신일 수도 있겠다. 아, 서글프다. 예,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변화되는 세상에서 아날로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디지털화로 그 구조적 실업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고 있는 일상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최근에 갔던 물회집에서도 물회를 로봇이 갖다 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월터는 이 영화 속에서도 마지막 잡지에 실을 사진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요. 그 뒷모습이 참 스산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하지만 멋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참 비슷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네. 그때 그 월터가 그 일단 해고를 당하기 전에 먼저 이제 회사에서 그 마지막 잡지를 발간하겠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얄밉게 생긴 구조조정 매니저가 하나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상이 꼭 그래요. 네, 꼭 구조조정 네. 매니저들은 네. 되게 얄밉고 계산적이고 되게 야비해 보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똑같이 회사 다니는 처지긴 합니다만. 네, 그 매니저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마지막 잡지를 발간하기로 했고 새로운 업무에 불필요한 사람들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미에는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잡지를 발간한 이후에 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인 즉슨 그 이번 잡지를 진짜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월터한테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네. 그 라이프의 스타 사진가 숀 오코넬이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 마지막 잡지 표지를 장식할 삶의 정수가 담겨 있는 사진을 보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문제는 그 편지에 그 편지 멘트만 있을 뿐 필름이 없었던 거죠. 난리 났네요. 네. 자, 마지막 삶의 정수가 담겨있는 마지막 잡지에 실린 사진을 보냈는데 필름이 안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일자리가 이 벼랑 끝에 있는 월터, 불안감이 뭐 엄청났겠는데요.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죠. 해고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대형 사고가 나면은 월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해고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터는 이제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숀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난다라는 게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 저는 이 부분에서 그 필름 좀 잘 챙겨서 보내지 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맞아요. 결국은 월터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경제학에서 우리가 자주 다루는 실업 문제로부터 본인을 스스로 구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실업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다뤄지곤 하잖아요. 경제 뉴스에서도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요. 그 본격적인 실업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실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업자라는 거는 그 무작정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애초에 일자리를 구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컨대 뭐 학생, 주부, 은퇴자 등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아예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뉴스에 나오는 실업률이라고 하면은 경제 활동 인구 내에서 실업자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실업자 비율이 3%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의 유형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죠. 네, 실업이 어떻게 발생하냐에 따라서 실업을 자발적 실업, 뭐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크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자발적 실업은 자기 자신이 기존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벌어지는 그 실업을 이야기를 하고요. 월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직장을 잃게 됐었다라면은 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비자발적 실업은 근데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먼저 설명을 드릴게 경기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기적 실업. 네, 그 자본주의 경제는 사실 호황과 불황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호황과 불황을 반복할 때 기업들은 호황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불황에서는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불황에서 일자리를 줄이면서 나타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IMF 외환위기 사태 때 나 아니면 2008 금융위기 때 굉장한 불황이 찾아왔었고 그때 잘려나간 그 실업자들을 경기적 실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형태가 다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실업의 양상들 이거는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경기적 실업이기도 한데 사실은 산업구조 전반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구조적인 실업이기도 한 것 같고 둘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해 주신 그것 중에 일단 그 아까 비자발적 실업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구조적 실업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 실업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산업 상황이 바뀌면서 거기서 구산업에서 밀려나간 사람들을 갖는 그런 실업을 말하는데요. 월터가 딱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리고 현재 그 자본주의 시대에서도 그 구조적 실업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그 기술 발전이 너무나도 빨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직군도 구조적 실업에 노출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뭐 최근에 뭐 많이 이슈화 됐었던 뭐 플랫폼 스타트업들하고 전문직들의 그런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법률 서비스 소개 플랫폼 로톡과 뭐 변호사들의 다툼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품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하고 약사들 간의 대립도 있었죠. 뭐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는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생계가 보장이 되고 그 항상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뭐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 사람들도 실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건 늘 구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서 태동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자리.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아도 실현할 수 있는 참 묘한 것인데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참 이렇게 저렇게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정부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비자발적 실업 같은 경우는 실업자를 본인들이 자처한 것이니까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놔두면 될 것이고요. 근데 다만 그 비자발적 실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재교육을 빠르게 해서 구산업에 있던 사람들을 빠르게 신산업으로 옮기는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경기적 실업 같은 경우는 경기를 개선시켜서 그 실업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될 거예요. 근데 일자리 대책이나 사실 뭐 실업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항상 등장을 하죠. 뭐죠? 노동유연화라는 이야기예요. 참 멋지게 포장되어 있는 말인데 실질적으로는 고용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노동유연화를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기업이 얼만큼 경기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고용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력 재배치나 조직 재편 등 그 기업 내부 인력 운용을 얼마나 손쉽게 할 수 있는지를 통칭하는 개념인데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경기 변화에 기업이 얼만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내 법 질서가 형성이 그것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개념이 뭔가 좋은 어감이잖아요. 유연화하면은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되게 긍정적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위협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 유연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 노동 유연화라는 개념을 바라보곤 합니다.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아듣길 원치 않는 단어는 굉장히 멋지게 사용하는구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노동 유연화 자체는 선악이 아니겠지만 그 뒷단에 깔려있는 논리적인 구조까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과거에 한 50년 동안 겪었을 법한 변화가 한 2년 사이에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동 유연화를 둘러싼 경제적 이슈, 정치적 이슈가 더 뜨거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 노동 유연화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사실 조금 오래되긴 했었어요. 논쟁한 지 오래됐죠. 예. 그게 바로 그 발단이 된 게 IMF발 외환 위기 때부터인데요. 그때 당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이 노동유연화라는 이슈가 대두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 박근혜 정부 때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 기간제 근로자법을 손보려고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기간 근로자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넓힌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욱더 넓혀가지고 노동유연화를 더욱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네, 그 와중에도 사실 고민해 볼 게 많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할 때 다음번에 정규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선결 조건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영속적으로 일할 수 없다 이런 반론도 있었고 네네. 4년은 계속 희망 고문이 길어지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여전히 논쟁 중인데 국내에서도 관련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그 고용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직책이 높은 임직원을 구조조정해서 내보냄으로써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임금의 파이를 조금 더 신입사원들에게 나눌 수 있다. 뭐 한편으로는 조삼모사 같기도 하고 이 논의는 어떻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자를 수 있으니까 쉽게 고용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산업이 구조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있어야지 그 기존의 사람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때 이 사람을 나중에 쉽게 자를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신속하게 또 고용할 수 있다라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약간 스산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어제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말하는 거는 국내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개혁에 성공한 사례들을 참조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야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독일, 영국, 네덜란드 같은 주요 노동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발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들었었던 게 독일의 슈레더 정부의 하르츠 개혁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동유연화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르츠 개혁이라는 거는 200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시행했던 정책인데요.
이 배경이 뭐냐 하면은 동독 지역에서 1990년대 말에 실업률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 독일이 통일한 이후에 네. 건설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요. 건설업이라는 게 사실 건물들을 짓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매년 짓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90년대 말에 동독 지역에서 대거 실업자들이 발생해서 그 20% 가까이 실업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꺼내들었던 게 하르츠 개혁이고요. 하르츠 개혁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좀 더 유연화된, 뭐 다르게 말하면 쉽게 자를 수 있는 미니잡,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노동 유연화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에 따라서 동독 실업률은 실제로 10% 정도 가까이 2011년도 때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선택이네요. 이게 그 풀타임 잡을 만들 수 없다면 고용을 유연화해서 작은 일자를 많이 만든다.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반듯한 시간제 근로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자, 이건 기업의 입장이에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건 착시 효과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기간제, 시간제 등 좋은 일자리를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라는 건데요. 뭐 실제로 IMF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비율은 50%를 넘었고 2002년에는 56.6%까지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삶의 안정성이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노동유연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노동유연화가 실제로 실업률을 낮추냐, 그것에 대한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는 또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계속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하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소위 긱 노동 뭐 이런 표현으로 사탕발림이 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일자리를 쪼개고 임금을 쪼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양쪽이 타협의 여지는 없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몇몇 국가들에서 뭐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답을 내놓긴 했었는데요. 그 개념이 바로 노동 유연 안전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유연하게 하되 국가가 나서서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뭐 기업은 사실 산업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는 현대에서 노동 유연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숙명 같은 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들의 삶 또한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탄탄하게 깔고 그 위에서 기업들이 노동 유연화를 추구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덴마크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실행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 덴마크는 매년 노동 인구의 25%가량이 일자리를 바꾸는 극도로 노동 유연성이 높은 사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25% 4명 중 1명이 매번 일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약 한 42만 명 정도가 단기 실업자가 매년 발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반대로 또 54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매번 또 창출되고 있기도 하고요. 노동 유연성이 정말 크게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동시에 이 수많은 단기 실업자들을 사회 보장 시스템이 탄탄하게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받쳐주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직 후 2년 동안 종전 임금의 뭐 60%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에도 실업급여액의 한 80% 수준까지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유연화하고 삶의 안정성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책은 그 자체로 선이다 혹은 악이 아닐 겁니다. 다만 약자들에게 좀 더 불리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에 가깝진 않겠죠. 우리가 제도를 마련할 때 그 뒤에서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나라 사회의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도 보고 경제도 공부하는 콘텐츠로 보는 경제,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